스포츠와 정치 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정치의 스포츠 이용 방법, 그중에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체계입니다. 시험의 비중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주 출제되었던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되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개념을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상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상징이란 용어 여러분 잘 아시죠?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뭐 이런 거 있죠.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이겠죠. 물론 무궁화도 마찬가지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직접 자각할 수 없는 의미나 가치 등을 유사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것.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하트 있죠, 하트. 하트 모양은 뭘까요? 심장의 상징이죠. 직접 자각할 수 없는 의미나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 이런 것들 마찬가지죠. 즉 상징이라는 것은 특정한 개념을 체계화하고 사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감정적 애착심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들이 어려운데요. 이 개념들은 좀 읽어보셔야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한 번에 이렇게 읽었는데 딱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개념들은. 그래서 기출문제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선수들의 유니폼에 부착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건 이런 내용이죠. 위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줄, 이 두 문장보다는 밑에 문장이 더 중요하겠죠. 선수들의 유니폼에 부착된 국가 또는 지역명 등은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개인들이 특정 사회를 대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징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집단, 조직에 소속된 우리 국가라는 어떤 조직이죠. 큰 대규모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가정도 조직이 될 수 있겠죠. 그 속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바깥에 어떤 소리가 들리시면 그거는 제가 이게 스튜디오가 아니라 제가 있는 이 서재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 나는 소리입니다. 혹시 그런 소리가 들려서 좀 거슬리시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런 상징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특정 사회를 대표한다는 의미거든요. 즉 조직, 어떤 조직의 일부분으로서의 개인, 그런 사람들을 저 개인인 이런 전체 조직을 대표하는 어떤 대표자 있죠. 국가대표 같은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파트 대표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우리 마을의 대표도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키워드는 상징이라는 용어는 항상 대표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징의 키워드는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바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스포츠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어서 정치적 상징성이 항상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스포츠의 상징은 국가 역량의 우월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문장들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사회학이라는 게 어떤 단어 싸움, 문장 싸움이라 그럴까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한 번 정도 이런 개념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제가 그냥 읽고 넘어가더라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원서를 한 번 정도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린 이유도 그렇습니다. 다음은 동일화입니다. 동일화라는 것은 간단하죠. 같다는 의미죠. 한번 내용 살펴볼게요. 자신이 타인과 혼동된 상태로 다른 대상에게 감정을 이입하거나 동화되는 과정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 내용은 사실 쉽습니다. 동일화를 통해서 대중은 선수나 팀을 자신과 일체화시키며 스포츠 경기에 몰입하고 기대감을 가지게 되죠.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겠습니까? 동일화는 일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감정이입, 동화 이런 용어들이 항상 등장하게 되죠. 동일화를 설명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국가대표가 있으면 마치 내가 그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것처럼 물론 그 선수는 또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것은 대한민국인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대중 선수나 팀을 자신과 일체화시키게 되고요. 그 속에서 스포츠 경기에 몰입하고 또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상징이 스포츠를 수용하는 대중의 인식이라고 하면 동일하는 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도 금방 와닿지 않죠. 인식이니 태도란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몇 번 정도는 읽어보시고 원문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상징이라는 것은 대표라고 말했죠. 그것은 하나 인식에 관련된 부분이죠. 동일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와 관련되어 있죠. 한 번 정도 이 의미가 뭔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 문장 자체가 위에서 설명드린 요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로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나타나는 동일화는 소속된 집단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유도하는데 경쟁을 통한 승리가 국가 발전과 민족의 명예를 더 높이는 행동으로 이해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한번 문장을 한번 되새겨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일화가 있었고 지금 조작이 나오죠.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순서 자체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대표적인 키워드가 뭔지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상징 이러면 뭐가 떠올라야 되나요? 대표란 용어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 동일화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생각이 나시나요? 살짝 넘어가 볼까요? 일체화, 감정이입, 동화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조작이라는 용어는 뭘까요?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조작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동일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서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미는 행위를 조작이라고 얘기하죠. 사전적인 개념이죠. 즉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문장들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조작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이것도 실제로 기출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논리적 원칙이나 법칙을 무시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이 조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이 아닙니다. 꾸미는 것이죠. 즉 단시간 내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하는 어떤 선동적인 행위를 우리는 조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는 스포츠에서 조작을 통해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체제 유지와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저개발 국가나 특히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스포츠가 고도로 조직화됨에 따라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또는 비리, 부정, 부패 등을 은폐하는 수단으로서 이용되게 되죠. 이런 개념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될 것입니다. 올림픽을 개최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부정 부패들이 있다 했을 때 뭐 메달을 따고 금메달을 따는 것을 통해서 국민의 관심 자체를 정치에서 멀어지게 되죠. 이를 통해서 이런 나와 있는 나쁜 것들 뭐 비리라든지 부정이라든지 부패 등을 숨기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 동일화, 조작 이런 것들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치의 스포츠 이용 방법입니다. 정치 분화와 스포츠인데요. 이 내용들도 조금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는 정치 체제나 정치 성향 등의 사회 환경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정치 제도의 발전 단계인 정치 분화와 스포츠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 제도 및 환경에 따른 스포츠의 이념, 성격, 내용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됩니다. 자, 이걸 일일이 단어별로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 한번 문장을 되새겨 보시고 곱씹어 보신 다음에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정치 지도자가 권력이나 권위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신념, 규범, 관습 등 전통적인 가치 합의를 통한 합법성에 따라 정치 체계는 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법성이라는 것은 과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치 체제라는 것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사회 제도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아실 필요 없는데 여기서 나오는 합법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조금 아시면 되는데 이미 문장 속에는 나와 있습니다. 신념이라든지 뭐 규범이라든지 관습과 관련된 어떤 전통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기반하기 때문에 합법성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법률적인 특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합법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력 및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 여기에 의존하는 것도 우리는 합법성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결합된 개념이 합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몬드와 파웰 같은 경우는 세속성, 자치성 그리고 구조적 분화 수준에 따라서 원시 정치제도, 봉건 정치제도 그리고 근대 정치제도로 정치제도의 어떤 발전 단계를 구분했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고요. 좀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는 조금 시험으로 볼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런 그림인데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 그림 자체가 보면 맨 여기 왼쪽에 이렇게 어떤 직사각형이 있죠.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거. 원시 정치제도에서 우리는 봉건 정치제도로 그리고 근대 정치제도로 우리가 역사가 발전해 왔거든요. 분화 수준 자체가 조직으로 보면 낮은 분화에서 당연히 중간 분화에서 고도 분화로 이루어져 왔겠죠. 거기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즉 여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아브라함이 얘기한 이 분류 체계에서 우리는 원시, 봉건, 근대 정치 제도가 있고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제도 분화에 관련된 내용들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세속성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치성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죠. 이런 세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다음 장부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시 정치 제도와 스포츠입니다. 즉 스포츠는 전쟁에 대비한 체력 단련과 생활기술 습득을 위한 수단이었죠. 즉 원시 사회는 낮은 기술 수준과 미숙한 정치 제도로 인해서 신체적 힘에 근거하여 사회 구성원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인류는 스포츠와 관련돼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굴백화를 보게 되면 뭐 사냥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달리기, 던지기, 혹은 뭐 높이뛰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문화의 발전은 인간의 게으름에서 출발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벽화를 왜 그렸는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신체적 역량이라는 것은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원시 시대는 시대 같은 경우는 정치 제도나 혹은 생존하고도 관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포츠 형태를 갖춘 각종 활동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일정한 규칙이나 규율을 바탕으로 스포츠를 행한 것이 아니었고요. 종족을 보호하고 영토를 확장하며 정치 질서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신체 활동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 나와 있죠. 이렇게 멧돼지 같은데요.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돌을 갖다가 던지는 장면이 나오죠. 멧돼지를 잡으려면 더 큰 돌을 더 멀리까지 세게 던질 수 있어야 되겠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그 부족인데요. 과거의 어떤 그런 전통들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데 그 원시 시대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기 같은 경우는 기술 수준이 매우 낮겠죠. 그리고 정치 체제 자체도 상당히 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좀 격렬한 신체 활동 성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병사로서 어떤 무술을 연마했던 군사 집단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봉건 정치제도와 스포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봉건 정치제도고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봉건 정치제도에서는 정부 구조가 관료적 형태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며 지배 계급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스포츠 참여는 불허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즉 원시 부족 사회보다는 어떤 법제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관료화라는 게 뭡니까? 이 수직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왕부터 해서 귀족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관료적인 어떤 절대 왕정이 이루어진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스포츠 활동은
특권 계급의 전유물이었고요. 병사들의 무술을 연마하고 신체를 단련시키는 훈련용으로 스포츠를 이용하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츠와 우리가 지금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스포츠를 하는 경우들 많이 있죠. 이것을 명확하게 분리 자체가 명확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자체는 특권으로 간주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는 불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볼 때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전쟁이라든지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해야 됐고 상류층만이 남는 시간을 가지고 그 남는 시간을 통한 게으름을 소비하는 형태로 스포츠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지배계급은 스포츠에 계급적 성격을 부여했습니다. 중국이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병사를 훈련시키고 노예를 억압하는 통치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이 바로 서구의 중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대 정치 제도와 스포츠에서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근대 사회에 이르러 정치 제도는 다양한 이해 집단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시됐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근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더 많은 인구가 더 다양한 조직 속에서 살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 집단 자체의 이해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스포츠를 이용해서 사회를 통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즉 스포츠 활동을 대중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기본권으로 또 인식하는 시기가 바로 이런 근대 정치 제도 하에서의 스포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지만 스포츠와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이 구분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스포츠가 정치 제도와 이념, 사회,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스포츠 확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근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사체적인 집단들이 있거든요. 이 말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사체적인 이해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화되고요. 그래서 하부 구조와 정당, 이들 간의 의사소통 방법 등으로 이 내용들이 구성하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좀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세속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세속화라는 개념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과거 같으면 원시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종교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죠. 이게 정치와 다 결합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분리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정책의 이해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먼저 스포츠 정책의 개념입니다. 스포츠를 둘러싼 자원의 획득과 권력의 유지를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스포츠 환경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정치적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스포츠의 가치와 이념을 확산시키고 스포츠의 대중화를 위해서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그런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걸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인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면 대부분 좋은 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의 가치 및 이념을 확산시키고요. 그리고 스포츠의 대중화 등을 위해서 재정적, 행정적 자원 확보와 분배의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딱 개념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고 딱 잊어버리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반복될 때 개념이 자꾸 명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스포츠 정책을 사용하고 있죠. 스포츠 자체가 하나의 복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동의를 구하거나 정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목적으로도 시행됩니다. 항상 이것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죠. 대부분 좋은 놈인데 이런 부분들 좀 이상한 놈도 끼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바로 스포츠에 관련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와 정치의 역학관계입니다. 스포츠와 정치의 역학관계는 제가 좀 목이 조금 아파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촬영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